한때 미국은 한국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을 예전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협 국가도 아니고 문제 국가도 아닌데 보고서 안에서 한국의 자리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정말 없는 게 맞는가라는 문장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쁜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계산조차 하지 않던 나라를 이제는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걸까요? 분명한 시작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국에서 18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맥락이 보입니다. 구독만 한번 눌러주세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나라들의 목록은 늘 비슷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제 모니터에 뜬 속보 하나가 그 목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주도 첫 발사. 새벽 1시 13분이었죠. 한국 시간으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불꽃. 300톤의 추력. 그리고 18분 25초 만에 완벽하게 끝난 비행. 예정보다 3분이나 빨랐습니다. 엔진 성능이 예상치를 초과했다는 뜻이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연속 3회 성공. 신뢰도 입증. 민간 기업 주도. 그리고 5일 후인 12월 2일 새벽 2시 21분 또 하나의 속보가 떴습니다. 아리랑-7호 발사 성공. 0.3m 해상도 확보. 남미 기아나우주 센터에서였어요. 44분 만에 정상 분리됐고 1시간 9분 후 남극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0.3m 해상도요. 700km 상공에서 노트북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두 번의 발사. 일주일도 안 되는 간격. 그리고 둘 다 완벽한 성공.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능력의 증명이었죠. 제 손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때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였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주시 필요. 그러나 즉각적 위협 없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속된 성공. 민간 주도. 초고 해상도 정찰 능력. 저는 새로운 보고서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전략무기 개발 잠재력 재평가. 그리고 그 순간 제가 18년간 외면해왔던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핵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요? 그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우주개발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절반의 성공이었죠.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차 발사에서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2023년 5월 3차, 2025년 11월 4차까지 연속 성공.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11번째 자력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75톤급 엔진 기술이었어요.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륙 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저는 2018년 시험 발사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75톤급 엔진 하나로 날아간 로켓. 한국은 그때 이미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이상 중대형 액체 엔진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2025년 누리호는 그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이죠. 이것도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누리호의 사거리를 계산하면 탄두 중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론적으로는 대륙 간 거리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핵개발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60년 넘는 핵기술 경험이죠. 우라늄 농축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연구용으로요. 저는 2004년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소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자진 신고했죠. 투명하게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숨기지 않는 나라. 저는 연필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마음먹는다면 얼마나 걸릴까? 전문가들 평가는 6개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도록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중국이 핵 강대국이 되는 동안에도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켰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렸죠. 이상했어요. 능력 있는 나라들은 보통 그 능력을 과시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힘을 보여주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키고도 조용했어요. 아리랑 -7호로 어떤 나라든 30cm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어요. 한국은 힘을 얻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는 걸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브리핑이었어요. 참석자는 12명. 모두 각 분야 책임자들이었죠.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증가에 따른 동맹 관계 재평가. 브리핑 담당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 나왔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국은 세계 12무기 수출국입니다. 시장 점유율 2.0%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봤어요. 폴란드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로켓. 엄청난 규모였죠. 한국은 이제 우리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자료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기록이었어요. 2023년 12월 1호기, 2024년 4월 2호기, 2024년 12월 3호기, 2025년 4월 4호기, 2025년 11월 5호기. 모두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으로 발사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한국은 자체 발사체 누리호가 있는데 왜 정찰위성은 미국 로켓으로 쏘아 올립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제성 문제로 판단됩니다. 스페이스X가 더 저렴하고 신뢰도도 높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남았어요. 경제성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은 분명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그걸 증명했죠.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인 정찰 위성은 외국 로켓을 씁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42년 만이었죠. 이제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요. 탄두 중량 제한도 없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도 자유롭죠. 이론적으로는 대륙 간탄 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만드는 걸까요? 기술은 다 있는데요. 그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필요 없어서겠죠. 북한 억제에는 현무 미사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렸죠. 이상했어요. 능력 있는 나라들은 보통 그 능력을 과시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힘을 보여주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키고도 조용했어요. 미사일 제한이 풀렸는데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찰 위성조차 동맹국 로켓으로 쏘아 올리면서 신뢰를 유지했죠.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쌓았지만 관계는 지켰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포토맥 강의로 석양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한국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면서요. 이 지점에서 저는 긴장 대신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핵개발 능력이었어요.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기인지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26기였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47년이 넘는 핵기술 운용 경험이 있었죠. 1978년 4월 고리 1호기 상업운전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2004년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2000년에 소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자진 신고했죠. 숨기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감추지 않는 나라. 저는 연필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마음먹는다면 얼마나 걸릴까? 일부 주장을 찾아봤어요.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라늄 농축 기술 연구 경험이 있고 재처리 능력도 연구 수준에서는 보유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누리호가 있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핵탄두 제조 능력, 운반 수단, 정밀 유도 기술.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도록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중국이 핵 강대국이 되는 동안에도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켰어요. 저는 과거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시도가 있었죠.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했고 결국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 핵 위협이 심각해졌는데도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고수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능력 있는 나라가 왜 최강의 무기를 포기할까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능력과 의지를 구분한다. 능력이 있다고 모두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동시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태도였어요. 왜 위험한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발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왜 신뢰할 수 있는가? 70년 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선택을 지켰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는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사라진 나라라는 걸요. 한국이 핵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와의 동맹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어요. 그 이유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 한국이 핵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저는 보고서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일어서는 안 될 동맹이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수집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누리호 발사 영상, 아리랑 7호 사양서, 항공무기 수출 통계, 미사일 지침 종료 문서, 정찰위성 발사 계약서. 모두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자제력. 제가 30년 넘게 분석해온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생기면 즉시 과시했죠.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과시는 없었죠. 아리랑 7호가 0.3m 해상도를 달성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무기 수출이 세계 10위로 올라섰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지만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핵 개발 능력이 있지만 70년 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필로 표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능력을 적었어요. 오른쪽에는 실행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채워 넣었죠. 능력과 실행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바로 전략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제력에 있었죠.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위협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한국을 감시 대상으로 봤어요. 위협 평가를 했고 능력을 분석했으며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완전히 틀렸더군요. 한국은 감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동맹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을 바꿔야겠다고요. 한국의 전략적 능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성숙도와 동맹 가치로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할 이유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 핵실험 보고서였죠. 저는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인도는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 전국적인 축제 분위기였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고 정치인들은 승리를 선언했죠. 우리도 강대국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보고서였습니다. 북한도 똑같았죠.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 김정일은 현지 지도를 나갔으며 전 세계를 향해 핵 보유국임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두 파일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한국 자료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성공 이후에도 조용했어요. 대통령 연설도 절제되어 있었고 언론 보도도 담담했습니다. 기술 자립의 한 걸음이라고만 했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7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국민들은 핵무장을 원했을 거예요. 2013년 여론조사에서 64%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죠. 그런데도 정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결단이었죠.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국제 질서를 지키기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했어요. 70년 넘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 적었죠. 한국의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약한 나라는 힘을 과시합니다. 가진 걸 모두 보여주죠. 강한 나라는 자제합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후자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성숙도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무기를 만들지 않고 능력이 있어도 위협하지 않으며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맹이죠.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분석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요. 한국은 더 이상 감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배울 대상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한국전략평가 2025년 12월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폴더에 넣었어요. 누리호 자료 R이랑 7호 사양서, 무기 수출 통계, 핵 능력 분석 보고서. 3주 동안 이 자료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 자료들은 숫자와 데이터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경비원만 로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죠. 워싱턴의 밤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죠. 아나운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왔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도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국민 여론의 64%가 핵무장을 원하는데 정부가 만들지 않는다면요. 저라면 참을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핵무장을 외쳤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보고서 때문에.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가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보고서? 한국. 한국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고. 아내가 웃었어요. 갑자기요? 당신이 한국에 대해 그런 말을 하다니. 응. 나도 놀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 왜요? 동맹을 지키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네요. 그래. 정말 현명해. 저는 넥타이를 풀었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처음 느꼈어. 뭘요? 분석 대상을 존경하는 감정.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좋은 보고서가 되겠네요. 응. 그렇게 되길 바라.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한국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R이랑 7호가 촬영한 선명한 지구 이미지, 한국 과학자들의 담담한 표정.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합니다. 과시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귀감이 되는 나라다. 기술이 있어도 겸손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제하며 힘이 있어도 평화를 선택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동맹으로 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국장실로 향했어요. 손에 든 파일은 47페이지였습니다. 3주간의 분석 결과였죠. 국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리슨, 한국 보고서 다 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장이 표지를 봤어요. 한국전략평가 2025년 12월. 결론이 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위협이 아니라고? 누리호 성공했고 정찰 위성 5기 띄웠고 무기 수출 10위인데? 맞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국장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죠. 국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15분 후 국장이 보고서를 덮었어요. 흥미롭군. 국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만든다. 70년 넘게 안 만들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럴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뢰. 국장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 압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국장이 다시 보고서를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 결론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 존중 대상이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동맹 강화의 기회다.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 만큼 한국도 우리를 신뢰한다. 국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좋은 보고서야. 국장이 말했어요. 백악관에 보내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여러 나라를 분석해왔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모두 위협평가였죠.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다른 보고서를 썼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보고서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겁니다. 그때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겠죠. 과시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국장이었죠. 해리슨, 다음 주 화요일 백악관 브리핑 준비하게. 자네가 직접 발표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동맹입니다. 이제 그걸 백악관에 말할 차례였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할 준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요. 이 이야기는 무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가질 수 있었지만, 가지지 않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선택.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존중을 받게 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선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